저는 78세 강석호입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몰며 자식들을 키웠죠. 그런데 제가 집 앞에서 넘어져 병원비 48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들은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 아들이 장모님 생일에 450만 원을 쓰는 걸 봤죠. 스파의 명품 지갑까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딸 은주는 달랐어요. 월급이 200도 안 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20년 전에 사둔 양양죽도해변 땅이 40억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 순간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습니다. 겨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가지러 집 앞으로 나갔어요. 서울 외곽주택가에 사는 저에게 새벽 신문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택시를 몰며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죠. 그런데 문제는 집 앞 경사로였어요. 전날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얇은 빙판이 깔렸던 겁니다. 저는 그걸 미처 보지 못했죠. 평소처럼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허리를 세게 부딪혔죠.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서 번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쌓하고 올라왔어요. 다리로 저릿한 감각이 내려가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겨우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면 너무 아팠거든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다리 쪽으로 저린 감각이 계속 내려갔고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저는 그 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MRI 촬영까지 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 낙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신경이 눌려 있어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시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술비, 입원비, 그리고 퇴원 후에 착용할 보조기까지 합치면 48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30년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렸고 은퇴 후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적금도 예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 준영이와 딸 은주. 준영이는 회사 과장으로 잘 다니고 있었죠. 집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준영이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준영이는 바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집 앞에서 넘어졌다는 것,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됐다는 것, 그리고 치료비가 480만 원 필요하다는 것까지. 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요즘 애학원비로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계속 말했죠. 대출금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지금 당장은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저는 그저 알겠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몰며 번 돈으로 준영이 대학까지 보냈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손주 낳았을 때도 돈을 보탰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480만 원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허리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외면할 줄은 몰랐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이 되자 딸 은주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사무직으로 다니며 월급이 200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하기 전에 며칠을 더 버텨봤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마음을 바꿔 다시 연락이 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진통제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준영이의 SNS를 보게 됐죠.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손주 사진 보려고 가끔 들어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준영이의 장모님 생일 사진이었어요. 고급 스파에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이, 미경이,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설명을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준영이가 장모님께 스파 이용권을 선물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 전체 이용권이었죠. 그리고 명품 지갑까지 선물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름까지 적혀 있더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스파 이용권이 보통 300만 원은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명품 지갑은 최소 150만 원은 할 겁니다. 합치면 450만 원이에요. 제 치료비 480만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죠. 대출금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생일에는 450만 원을 쓸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택시 핸들을 잡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며 번 돈으로 준영이를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도 대줬죠. 결혼할 때 전세금 반도 제가 냈어요. 손주 돌잔치 비용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다고 하더니 장모님에게는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영이에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줄 수 없으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며느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미경이도 통화를 바꿔받았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아버님, 저희도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 생일에는 450만 원을 선뜻 쓰는 겁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는 아까운데 친정 어머니 선물은 아깝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경이에게 저는 남이었던 겁니다. 아니, 남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허리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영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밤에는 저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이제 잘 듣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은주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준영이와 달랐어요. 월급이 적은 걸 알면서도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죠.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준영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는데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 앞에서 넘어진 일,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치료비 이야기까지. 은주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의 월급이 200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취방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다, 은주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왔어요. 회사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죠.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잡았고 수납 창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화면에 떴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를 꺼내 결제했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은주가 그날 아침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걸.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제 병원비를 낸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는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저를 위해 빚을 진 거예요. 준영이는 450만 원을 장모님께 선물하면서 제게는 480만 원이 없다고 했는데 은주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저를 도운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은주는 틈날 때마다 병원에 왔어요. 회사 끝나고 저녁에 들렀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죠. 제 식사를 챙겨주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들도 은주를 보며 효녀라고 칭찬했어요. 반면 준영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죠. 며느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술도 무사히 끝났고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빠른 편이라며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주가 저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은주는 매일 저녁 병원에 왔어요.
회사가 끝나면 곧바로 달려왔죠.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을,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왔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을까봐 신경 쓴 거였죠. 저는 은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지, 생활비는 괜찮은 건지 물어봤어요. 은주는 그때마다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주말이 되자 은주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왔습니다. 점심때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시 저녁에 왔어요. 제 집 관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취방도 관리하기 바쁠 텐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병실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저는 은주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느다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 은주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준영이가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칠 때도 은주는 조용히 공부했죠.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어요.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했죠. 그런데 준영이는 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기본이고 생활비도 계속 요구했어요. 군대 가서도 용돈 보내달라고 했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 들어줬어요.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키운 겁니다. 준영이는 받는 것만 배웠어요. 주는 건 배우지 못했죠. 반면 은주는 항상 주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 챙기고 집안일 도왔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제일 먼저 알아챘죠. 이번 기간 동안 은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의 직장 생활, 자취방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까지. 은주는 월급이 적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죠. 저는 그런 은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반면 준영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영이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어요.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퇴원 수속을 다 해줬어요. 보조기도 미리 준비해뒀죠. 택시를 부르고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했죠. 은주가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은주와 저녁을 먹었어요. 은주가 끓여준 미역국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은주는 제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은주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은주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은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딸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걸 받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챙긴 건 딸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은주는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습니다. 제가 혹시 불편할까봐 걱정됐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기 전에 제가 먹을 약을 챙겨놨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은주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은주는 저 때문에 빚까지 졌는데
저는 은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은주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저녁에 다시 들르겠다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20년 전 제가 사둔 땅 말입니다. 강원도 양양죽도해변 근처에 100평짜리 땅을 샀었죠. 그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을 다 털어 샀어요. 은퇴 후에 뭔가 보탬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 땅은 마을 주민에게 농사 목적으로 임대를 줬어요. 1년에 100만 원씩 받고 있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습니다. 저는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냥 조용히 임대료나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주가 저녁에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퇴원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보조기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죠. 은주는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갔어요. 주말에는 제 집 청소를 해줬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9시 뉴스 시간이었죠. 아나운서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이 나왔어요. 강원도 양양죽도해변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서핑 특수로 인해 그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내용이었죠. 카페들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죽도해변 전경이 나왔습니다. 예쁜 카페들, 서핑하는 사람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그 조용한 해변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리포터가 땅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변 근처 100평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평당 4천만 원 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계산을 했습니다. 100평이면 40억. 제가 가진 땅이 정확히 100평이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제 땅이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2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땅이 40억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당장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은주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가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서류함을 뒤졌어요. 땅 등기부등본이 어딘가에 있었죠. 한참을 찾아 겨우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등기부를 펼쳐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양양군 현남면 죽돌이. 지목은 전, 면적은 100평.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양에 있는 부동산이었죠. 통화가 연결됐고 저는 제 땅의 위치를 설명했어요. 죽도해변 근처 100평 땅이라고.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지금 정말 핫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죠. 정확한 시세는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평당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이면 40억, 4,500만 원이면 45억.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30년 동안 택시를 몰며 번 돈이 총 얼마였을까요? 다 합쳐봐야 5억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우연히 산 땅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된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 땅을 임대해서 농사 짓던 분이었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땅을 팔 생각이 있냐고.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땅 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 땅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만큼 비싼 땅이 된 거구나. 저는 그분께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죠. 준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밝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는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양양죽도해변 개발 이야기를 봤다고 했어요. 문득 아버지가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게 생각났다고 했죠. 혹시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알아챘어요. 준영이도 알고 있구나. 그 땅의 가치가 올랐다는 걸. 저는 일부러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냥 여전히 농사 목적으로 임대를 줬다고 했어요. 별일 없다고 했죠. 하지만 준영이는 끈질겼습니다. 그 땅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요즘 양양 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죠. 혹시 모르니까 감정평가라도 한번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임대를 주며 살겠다고 했죠. 준영이는 아쉬운 듯 말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했어요. 준영이가 제 땅 때문에 연락한 거라는 걸. 480만 원 병원비는 없다던 아들이 갑자기 땅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였죠.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도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죠. 시아버님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양양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영이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봤다고 했죠.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팔 생각 없다고.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미경이는 아쉬운 듯 했지만 알겠다고 했죠. 그 후로 준영이와 미경이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이와 미경이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처음엔 전화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죠.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손주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영이와 미경이의 태도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티가 났거든요. 미경이는 제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제 방 청소까지 자청했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도 아깝다던 며느리가 갑자기 효부가 된 겁니다.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조기는 잘 맞는지, 약은 제때 먹는지 확인했죠. 480만 원 치료비를 거절했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준영이 가족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한우까지 들고 왔더군요. 미경이가 정성스럽게 고기를 구워줬어요. 준영이는 제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효자 흉내를 내는 게 우스웠어요. 식사 후 준영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양양 땅 이야기였어요. 요즘 그쪽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임대료 받으며 사는 게 편하다고 했죠. 준영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억 단위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준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30억에서 40억은 된다고 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미경이도 거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다고 했어요. 요양병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간병인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요.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죠. 그저 그들이 제 재산을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영이는 더 나아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땅 관리를 대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영이의 목적이 뭔지, 위임장을 받아서 땅을 팔고 그 돈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라 차지하려는 거죠.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필요 없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준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영이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어렵다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다고 했죠.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병원비 480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지? 준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이도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지.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 그런데 며칠 뒤에 장모님 생일에는 450만 원을 썼더라. 준영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480만 원도 아까워하던 내가 지금 40억을 관리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날 챙겼니? 내가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왔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준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았다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주는 회사 다니면서도 매일 병원에 왔어. 자기 돈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내 병원비를 냈지. 그 말에 준영이와 미경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했습니다. 양양 땅은 은주한테 줄 거야.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경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이가 소리쳤죠.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면 뭐하니? 아버지가 아플 때 외면했는데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너무 심하시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그러시냐고 했죠. 저는 미경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시아버지 병원비는 없다면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450만 원 쓰더라. 그게 효부냐? 미경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앞으로 찾아오지 마. 준영이가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사정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내 사정은 너희가 몰랐지. 이제 와서 효자 흉내 내지 마. 늦었어. 준영이와 미경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지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만 안쓰러웠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은주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가 왔어요. 저는 은주와 마주 앉아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양양 땅 이야기, 그 땅이 지금 40억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준영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은주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은주에게 주고 싶다고. 은주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재산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플 때 저를 돌봐준 사람은 은주였다고 했죠. 대출까지 받아가며 병원비를 낸 사람도 은주였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너는 진짜 내 딸이야.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어. 저는 그날 결정했습니다. 양양 땅은 전부 은주에게 상속하기로. 법무사를 찾아가 상속 절차를 시작했어요. 은주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결정이었으니까요.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양양 죽도해변 100평 땅의 소유권을 은주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이었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준영이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사과하는 척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엔 미경이가 전화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저 재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 전화도 짧게 끝냈죠. 준영이는 결국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말했죠. 돌아가거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준영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준영이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죠.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양양 땅은 이제 완전히 은주의 것이 됐어요. 등기부등본에 은주 이름이 올라갔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갔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은주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큰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자격은 충분해. 내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앞으로 온 연락이었어요.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였죠. 가격은 42억을 제시했습니다. 은주는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는 은주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주 땅이니까요. 은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팔기로 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42억이라는 거금이 은주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제 병원비 대신 냈던 480만 원 말이죠. 그리고 저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것 같아서였죠. 2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은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은주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고 관리도 잘 돼 있었죠. 은주가 가구까지 다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은주는 나머지 돈을 잘 관리했습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곳에 투자했고 일부는 예금으로 넣어뒀어요. 그리고 자기 자취방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겼죠.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요. 은주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고 했죠. 저는 그런 은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찾아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게 옷을 사왔다고 했어요. 편한 옷들이었죠. 저는 은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서 연락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영이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준영이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고. 땅을 왜 혼자 가졌냐고 따졌다고 했죠. 자기는 아들인데 한 푼도 안 줬다고 했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영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준영이한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어디 있었냐고,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왔냐고 물었답니다. 준영이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죠. 저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저는 새 아파트에서 평온한 생활을 했습니다. 은주는 일주일에 서너 번 들렀죠.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증도 거의 사라졌죠. 은주 덕분이었어요. 은주가 꾸준히 챙겨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찾아왔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은주가 소개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사귄 지는 6개월 됐다고 했죠. 저는 반가웠습니다. 은주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청년은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어요. 은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청년은 제게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줬습니다. 은주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년쯤 결혼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은주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몰며 자식들을 키웠죠.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아플 때 외면했죠.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은주는 저를 진심으로 챙겼어요. 빚까지 지며 저를 도왔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진짜 자식은 혈연이 아니라 효도로 증명되는 거라는 걸. 은주가 그걸 보여줬어요. 양양 땅은 우연히 산 거였습니다. 20년 전 5천만 원으로 샀던 땅이 42억이 됐죠. 그 돈으로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은주에게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준영이는 후회할 겁니다. 480만 원을 아끼다가 40억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준영이의 선택이었어요. 저를 외면한 대가죠.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은주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곧 은주가 결혼하면 손주도 볼 수 있겠죠. 진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창밖의 별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주에게 모든 걸 준 건 말이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은주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 은주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보여준 은주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은주와 함께 행복할 거라고.